우리는 이상적인 수면이라는 거에 대한 환상을 깨야 돼요. 수면에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불면으로 넘어가요. 유일한 해결책은 수면제밖에 없어요. 수면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기억을 잃은 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제 중독이 있으신 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수면제를 먹고 오늘은 그래도 약을 많이 먹으니까 개운하게 잤네라고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밖에 나와 보면은 부엌에 라면을 먹은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나 혼자 사는 거죠. 근데 난 먹은 기억이 없어요. 내가 먹은 거예요. 기억을 못 찬 채. 그럼 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죠. 하와이 데이트텍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고요. 작가 혹은 강연자, 그리고 요즘은 약간 부부 상담 전문가, 방송인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다역을 하는 걸로 바쁜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루틴의 역할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거를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루틴이 있어요. 이거는 무리할 수 있는 루틴이에요. 매일 해야 하는 루틴이에요. 스스로를 더 다그치는 루틴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 책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무기력을 느낄 때 우리가 필요한 루틴이지,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면서 이거를 더 부스트업하기 위한 루틴이 아니거든요. 저의 친한 동료 중에서 데니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루틴의 화신이에요. 그 나 혼자 산다에서 그 루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루틴은 내 삶을 부스트업하기 위한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루틴은 다소 좀 가혹할 때도 있어요.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연습도 매일매일 정말 몰입해서 강하게 해야 돼요. 그걸로 본인의 삶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무기력 상황에서의 루틴은 달라요. 무기력에서의 루틴은 우리의 안전 모드에서의 루틴이에요. 안전 모드는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예요. 최소한도. 내 삶이, 내 정체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리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기 위한 루틴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도의 빈도와 강도를 반드시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잡아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제 일상의 루틴, 기본적인 루틴 중에 한 개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세우게 된 게 4, 5년쯤 전부터 이제 제가 다양한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일상의 여러 요소들이 규칙적이지 않아졌어요. 갑자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거예요.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 많아지고, 또 진료적인 측면에서도 스케줄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워질 때가 생겼고, 제 일상에서도 만나야 될 사람들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계획대로 제 삶이 이렇게 쭉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너무 번잡한 거에 제가 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의 항해를 배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제 배가 뭐 이리저리 치는 바람과 파도와 비바람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때 내 인생의 중심 기준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딱 한 개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앵커링이에요. 인생의 닻을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 아주 기본적인 기준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 때 애들이 운동장에 막 난잡하게 랜덤 형태로 막 이렇게 정말 무작위 형태로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기준을 외쳐요. 기준이라고 외치면 그 친구가 기준하고 손 딱 들죠. 거기서 선생님이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를 시키면 그제서야 혼재되어 있던 아이들이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오와 열을 맞춰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돈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 최소한의 기준점을 저는 운동으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자, 1시간만. 근데 그 1시간도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엔 저녁 때 잡았는데, 저녁 때 잡아놨더니 자꾸 방해를 받아요. 뭐 누구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누구를 만나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희생당하지 않는 시간은 언제일까라는 고민을 해봤더니만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무조건 운동을 하기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가까운 쪽에 괜찮은 PT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PT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회원님,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이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게 해달라. 그리고 운동을 어렵게 시키지 마라. 힘들게 시키지 마라. 땀이 흠뻑 젖게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땀이 흠뻑 젖게 운동을 할 게 아니면 운동을 왜 하시냐고요. 운동에 효과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 건 대회를 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선수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플러스 그냥 일상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운동의 강도를 높이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아해하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는 운동할 때 뭐 땀도 많이 안 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복장에서 자켓만 벗고 운동해요. 옷 안 갈아입어요. 왜냐면 번거로우면 가기 싫어지잖아요. 가서는 그냥 땀이 맺힐 정도의 운동만 꾸준히 계속해요. 이거는 제가 놓지 않는 루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지금 한 4년에서 5년가량 이 똑같은 루틴의 운동을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운동 가르쳐주는 코치님이 인정을 했어요. 회원님처럼 운동을 해도 운동에 대한 효과가 있네요 라고요. 실제로 제 몸을 이렇게 만져보는 친구들은 그래도 근육이 꽤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대회 나갈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꾸준함의 힘이에요. 아주 작지만 꾸준함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준점을 잡아준다고요. 그리고 이 기준점은 은근히 성과 역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호 모드에서의 루틴은 거창해서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되고 가장 내가 할 수 있고 꾸준하게 놓치지 않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정도를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 이 운동을 제가 만약에 매일 한다고 했으면 못했을걸요? 땀이 난다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저 아주 작은 걸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안전 모드에서의 루틴이에요.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는 어찌됐건 우리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욕심을 이만큼 부렸기 때문에 이 못했던 거에 대한 좌절감을 우리가 무기력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우리는 목표치가 높으면 결국에는 자꾸 안 하게 돼요. 이게 완벽주의도 마찬가지고 이 욕심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스몰 스텝이랑 빅 스텝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사다리를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할 때 간격이 큰 사다리면 몇 계단 안 올라가가지고 목표치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몇 계단만 올라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혹은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다른 쪽 사다리는 계단의 간격이 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는 수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도달한다고 가정을 할 때 실제 현실 가능한 방식은 작은 계단을 꾸준하게 올라갈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스몰 스텝이에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실패하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운동에 쓴 돈이 얼마무시해요. 버린 돈이죠. 다 버린 돈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운동들은 거창한 운동이에요.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되게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멀리 간다거나 거기서 운동을 할 때까지 어떤 절차가 복잡해요. 뭐 이것저것 장비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뭐 옷도 뭐 이런 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장비를 입기 위해서도 막 낑낑거리면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과정 자체의 절차에 복잡함이 있어요. 이건 빅스텝이에요. 저는 운동할 때 그냥 일을 하다가 일 복장 그대로 근처에 있는 운동하는 데를 가요. 거기서 그냥 자켓만 벗고 운동 바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운동의 난이도도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일단 후다다닥 하고 다시 그냥 자켓 입고 돌아와서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일을 시작해요. 저항감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정말 일이 밀려 있을 때는 20-30분만 하고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날 너무 필요하면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을 하다가 뭐 다른 일들이 떠오르는 게 급하게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잠깐 일 떠오르는 게 있어서 운동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갈게요 라고 돌아와요. 즉 운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작은 양을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스몰 스텝이에요. 그걸 꾸준하게 해 나가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몰 스텝은 만약에 내가 여력이 좀 생기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아주 빅 스텝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 미들 스텝 정도로 올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성취도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미드 스텝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걸 꾸준하게 못할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이게 힘들다고 느끼다면 다시 스몰 스텝으로 낮추셔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거창하게 빅 스텝으로 하겠다? 이건 100점 100패예요. 신년에 새해 계획 세우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건 무조건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거창하게 믿으면 안 돼요. 과대망상증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아주 게으른 인간이라고 스스로의 능력치의 인식을 작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완벽주의가 결국에 빅스텝이거든요. 수학 공부할 때 정석책 앞에만 까만 애들 있어요. 우리 때는 집합이었죠. 집합이 맨 앞장이었거든요. 집합만 까매요, 옆에가. 왜냐면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한 장 한 장 완벽하게 공부해요. 그래서 집합 한 단원을 끝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앞에 있는 집합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소설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설책 읽다가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앞에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를 뺄 수가 없어요. 빅스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나의 완벽주의가 나로 하여금 내가 일을 진행시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소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시켜!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빼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복습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스몰 스텝을 가져간다는 것, 내가 완벽주의를 포기한다는 거는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해야 되는 영역들을 진행시키기 위한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목표치를 세울 때 그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잃은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경험치가 꾸준하게 쌓이는 게 기본값이에요. 우리가 트라우마에 비유하면 이런 거죠. 우리 마음에 빨간색 잉크라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딱 들어온 거죠. 그걸 경험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이 잉크로 인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빨간색 잉크가 된 마음을 쥐고 숨어버리면 이 빨간색 잉크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 트라우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잉크든 맑은 물이든 조금 오염된 물이든 그런 물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이 잉크를 희석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때로는 조금 트라우마와 유사한 잉크가 섞여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전에 그 진한 빨간색의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빨간색 잉크로 오염된 물은 조금씩 희석되면서 빨간색 잉크의 느낌은 남아있지만 옅어지거든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못 이룬다 그래가지고 나의 마음을 꽁꽁 잠그면서 포기해버리면 나는 그 좌절된 상태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안고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꾸역꾸역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수면이라 그러면 내가 규칙적인 시간에 한 밤 10시, 11시 뭐 그 즈음에 침대에 스르륵 가서 뭐 30분 내로 잠이 들고 한 7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깨면 그 패턴을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수면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자요. 우리는 이상적인 수면이라는 거에 대한 환상을 깨야 돼요. 그게 오히려 수면제 중독의 유혹을 가지게끔 만들거든요. 수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수면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불면으로 넘어가요. 잠을 잘 때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거는 현실적인 불안이에요. 현실적인 불안은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잠을 방해해요. 잠을 깨워요. 왜냐면은 불안 자체도 잠을 깨우지만 현실적인 생각 역시도 잠을 깨우거든요. 근데 잠에 대한 염려는 가장 잠자리에서 현실적인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잠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사람은 잠에 대한 불안도 강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무조건 잠을 방해해요. 그럼 당연히 못 자요. 근데 본인은 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야지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약밖에 없어요. 수면제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면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수면제를 먹으면은 10분도 안 돼서 정신을 딱 차려보면 아침이에요. 어이구야, 이렇게 좋은 약이. 그러면은 이상적인 수면에 대한 환상을 더 강화시켜요. 근데 이 약이 항상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면 못 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쓰죠. 수면제가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약이 맨 처음에 그 효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성인 거죠. 한 알이 한 알만큼의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한 알이 한 알 반이 되고 한 알 반이 두 알이 되고 계속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수면제의 부작용이 강화되죠. 수면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기억을 잃은 채 행동해요. 수면제는 잠을 자게 하는 약이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수면제인 스틸록스나 졸피뎀을 먹어보잖아요. 그걸 만성적으로 드신 분들은 잠을 잤다라고 생각하는 기간과 우리 뇌가 뇌파에서 실제로 잠을 자는 것을 측정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자요. 근데 잠을 잤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수면제로 인해서 내 기억이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즉 수면제 용량은 높아져 버리면 마취제랑 똑같아요. 우리 기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느냐? 안 자요. 그러니까 수면제 중독이 있으신 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수면제를 먹고 오늘은 그래도 약을 많이 먹으니까 개운하게 잤네라고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밖에 나와 보면은 부엌에 라면을 먹은 자국이 있어요. 양푼이 비빔밥을 비벼 먹어놨어요. 근데 이 집은 나 혼자 사는 거죠. 근데 난 먹은 기억이 없어요. 내가 먹은 거예요. 기억을 못 찬 채. 그럼 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죠. 심하신 분들은 밖에도 나가요. 운전도 하는 경우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내가 그 수면제로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극도의 우울감이 있었다면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려요. 비극이에요. 그게 수면제의 위험함인 거죠. 그리고 그 수면제의 위험함을 내가 지금 가지게 된 이유는 수면에 대한 집착 때문이고 이상적인 수면에 대한 환상 때문이에요. 우리는 잠을 자는 데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잠자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임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잠들었을 때 통잠을 자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저만 하더라도 한두 번 깨요. 그래도 총 자는 시간이 6시간, 7시간 정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잠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잠을 계속 못 자지 못해요.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은 자요. 내가 이틀을 못 잤다 치면 셋째 날은 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잠은 댐이 있는 상황에서의 물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댐으로 인해서 못 잤다 그러면 점점 수위가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댐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요. 이걸 수면 부채라고 불러요. 직장인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중에는 잠을 잘 못 자요. 항상 잠이 부족해요. 그러면 언제 이걸 몰아자요? 주말에 몰아자요. 근데 그때는 잠이 또 잘 자져요. 왜냐하면은 못 잤던 잠이 우리 뇌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뚝이 열리듯이 그 못 잔 잠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면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잠을 자게끔 만들어요. 오늘 못 자면 내일은 자겠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지 불안이 줄고 잠에 대한 집착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게 계속 유지되다 보면 어느 순간 수면의 패턴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거기서 내가 자꾸 잠에 대한 불안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나는 오히려 더 못 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잠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일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 항상 지각을 했어요. 항상 늦잠을 자는 거죠. 근데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서 나는 왜 자꾸 아침잠이 많은 걸까? 왜 자꾸 지각을 할까 생각했을 때 학교의 등교 시간이 저의 일상생활의 시작 시점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이거를 2010년대 중반에 노벨 생리학상의 연구에서 밝혀낸 바거든요.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타고난 생활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수면 리듬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에요. 예전에는 아침형 인간이 무조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이런 식으로 아침형 인간이 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마치 아침형 인간이 아니면 되게 게으르고 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취급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은 유전자적으로 일정 부분 결정돼요. 그러면은 아침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게 건강한 삶이고 저녁형 인간은 저녁형 인간으로 사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등교 시간이 되게 빨랐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등교 시간이 좀 뒤에요. 직장의 출근 시간도 좀 더 늦춰져 있어요. 더 좋은 직장은 탄력 근무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와도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제도가 생긴 이유는 자기의 생활 리듬에 맞는 시간에 본인의 일상생활을 맞췄을 때 일에 대한 능률도 가장 높아진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좀 늦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일에 있어서 비교적 일의 능률은 더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때 어떤 성취도보다 대학 교수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제가 조금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저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이렇게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진료도 보고 강연도 하고 그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만큼 삶의 능률이 높아진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의 시간대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평균을 냈을 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은 24시간보다 좀 더 길어요. 24시간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좀 더 길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완전 깜깜한 방 안에서 시계도 없이 지낸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잠자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씩 조금씩 밀려요. 매일. 계속 이렇게 밀려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시간은 24시간보다 좀 더 길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내느냐? 일상생활에서의 타임테이블,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해야 돼, 학교 가야 돼, 이런 걸로 우리가 조정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잠자는 시간을 평소보다 늦게 자는 건 좀 더 수월해요. 근데 평소보다 일찍 자라면 못 자요. 그거는 우리 몸이 내재되어 있는 시간이 24시간보다 좀 더 길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차이는 뭐냐? 아침형 인간은 24시간보다 살짝 길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맞추기가 수월한 거예요. 저녁형 인간은 24시간보다 많이 길어요.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은 24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뒤로 밀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마지노선까지 맞춰놓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침에 한 9시쯤 일어나거든요. 밤에 잘 때는 한 2시쯤 저는 잠자는 시간을 맞춰놓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하루 일과 중에 거의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그렇게 꾸준하게 그냥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면 패턴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일상생활의 리듬을 잡는 데 있어서는 더 좋고 그게 수면의 질을 더 높이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질문 들어오는 게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녁형 인간은 그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수면 시간의 가장 중심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늦게 자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 그 늦게 자는 생활 패턴에 맞게끔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뒤로 밀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규칙적으로만 가져간다면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도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안 좋은 건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이에요. 실제로 교대 근무하는 분들 때로는 낮에 일해야 되고 때로는 밤에 일해야 돼서 수면 패턴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경우는 WHO에서 규정하는 발암물질 안에 들어가요. 암의 위험 요소에 들어가요. 즉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늦게 자더라도 늦게 자는 게 규칙적이면 그거는 오히려 건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면 패턴이 때로는 늦게 자고 때로는 일찍 자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수면 시간이 길어도 수면제를 통해서 아무리 잠을 잘 잤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는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때려치워야 하나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실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그래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 직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은 교대 근무로 인한 우리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의학용 멜라토닌을 권해드려요. 우리의 수면 패턴은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에 의해 가지고 조절되거든요. 근데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깨져버려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수면의 질 자체가 나빠지고 생활 리듬도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 적어도 내가 잠을 자려고 할 때는 멜라토닌으로 일정 부분 우리 몸에서 분비되기 힘든 멜라토닌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건강에 미치는 불규칙적인 수면을 보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그래도 나의 정체성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 삶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한다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 멜라토닌을 잘 쓰는 걸 권해드리는 거죠. 약장사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식욕은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절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조절하고 관리해야 되는 영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우리 정서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 폭발하잖아요.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죠. 되게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욕망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식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서적인 상태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정서적인 상태는 신경 절단 물질로 따지면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식욕은 수면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어요. 뭐 다이어트에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잠을 자고 있는 경우에 분비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렙틴은 포만감을 만들어줘요. 욕망에 대한 결핍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동안에는 렙틴이 분비가 왕성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식욕에 대한 결핍을 얘들이 채워줘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밤을 새면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야간에 라면 땡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 렙틴의 분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의 어떤 식욕과 관련된 욕망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런 건 있어요.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가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어디? 우리 삶은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일종의 상처 같은 훈장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식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야 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뭐 드릴 수 있는 팁, 요령으로 프리맥의 조건화 원리라는 거를 제가 제시했거든요. 물론 제가 제시한 게 아니고 프리맥이란 분이 제시한 거를 제가 차용해서 가져온 거죠. 프리맥의 조건화 원리는 미국에서는 그랜마더스 룰이라고 표현해요. 할머니들의 약간의 그 법칙 같은 건데 아이에게 양질의 식사를 시키고 싶어요. 손자에게. 근데 간식거리도 주고 싶은 거죠. 케이크 같은 것도 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 밥을 먹고 나면은 케이크를 먹자 라고 하는 것과 케이크를 먹고 나면 밥을 먹자 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이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겠냐고요. 뭘 하는 경우에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요. 아이는 기본적으로 케이크를 먹고 싶지 밥은 먹기 싫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케이크를 먹자라고 하면 밥도 다 먹고 케이크도 다 먹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 거를 앞에 둬야 돼요. 하고 싶고 하기 쉬운 거는 뒤에 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 두 가지를 다 할 가능성이 커요. 이걸 다이어트에 좀 적용한다면, 식사 관리에 좀 적용을 한다면 우리 몸의 대사에 있어서 낮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간이고 밤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먹는 거는 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아침, 점심을 잘 챙겨 먹고 밤에 잘 안 먹는 게 에너지 대사를 봤을 때는 에너지 저장으로 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정신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프리맥의 조건화 이론을 봤을 때 아침, 점심에 밥을 충분히 먹는 건 이건 쉬운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저녁에 굶고 어떻게 보면은 안 먹는다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프리맥의 조건화 이론상 이거는 내가 달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상당히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이 저녁에 굶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꾸준하게 식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수월한 방법은 아침, 점심을 비교적 안 먹고 저녁을 충분히 먹는 거예요. 하기 쉬운 거를 뒤에다 두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아침, 점심의 양을 극도로 줄이고 저녁을 충분 양을 먹거든요. 이거는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도 있지만 식사 관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침, 점심을 챙겨 먹어보고 저녁을 안 먹어보면 이게 의지가 강할 땐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의 참았던 욕망, 유지했던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 챙겨 먹고 난 다음에 저녁 굶어야지 했다가 그날 오후에 일하다가 뭐 직장 상사나 뭐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갈등이 생겨서 스트레스 빡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이 배달앱에서 뭘 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은 치팅데이다 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몇 번 쌓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식사 관리 안 돼요. 그럼 나는 살찌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녁만 먹고 아침, 점심은 가볍게 먹으려고 혹은 양을 극도로 줄이려고 했을 때 스트레스 받아요, 낮에. 그러면 먹는 게 땡겨요. 그럴 때 그래, 그래도 저녁 때 그러면 오늘은 곱창을 먹자, 뭐 치킨을 먹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 순간을 참아낼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뒤에 있는 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이 힘든 거를 좀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원래 세부 전공이 암 환자 정신건강이어서 저한테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암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기간이 그 암 치료 기간이에요. 물론 이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쾌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치료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수술도 그렇고 항암 치료도 그렇고 방사선 치료도 그렇고 우리 몸이 결국엔 힘들잖아요. 지쳐요. 때로는 그냥 암 치료고 뭐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야 하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암 치료를 견뎌내시기 위해서 암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기간을 참아내야 되는 그 뒤에다가 둬야 해요. 그러면 그 버킷리스트에 대한 희망 때문에 내가 이 힘겨운 기간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냥 박사학위 이거 대학 교수 안 하면 그만이지, 그냥 하지 말까? 때리칠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뒀던 버킷리스트가, 그때 제가 차가 오래됐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차를 사자. 그간 모아놓던 돈이 있으니 그냥 플렉스 하자 하고 박사 학위만 받는 날 내가 차를 플렉스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는 차만 안 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뒤에 있을 때 나는 다소 힘든 과정들을 참아낼 수 있어요. 아침, 점심의 배고픔을 저녁에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로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프리맥의 조건화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식욕과 관련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 요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쿠쿠다스 멘탈, 유리 멘탈이거든요. 저도 이제 멘탈이 잘 날아가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호구 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저는 상처를 입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인간관계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남을 맞추는 거잖아요.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남을 맞추는 과정에서 내 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상처받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일상생활이든 직업적인 역할이든 사회적인 역할이든 그런 거에서 완벽주의와 목표치나 욕심이 너무 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고난 성향은 바꾸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향이에요. 일정 부분은 그냥 쉽게 호구 잡히는 성격이에요. 이기적이지 못해요. 그냥 타고나기를 그래요. 제가 한때 좀 이기적으로 좀 바꿔볼까? 인간관계를 좀 전략적으로 해볼까? 남들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내가 그만 좀 호구 잡혀볼까라고 할 때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다만 이런 건 좀 필요하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약간의 보호 모드는 가져가자. 인간관계에서 내가 일정 부분 남들한테 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자. 어차피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상처받기 마련이야.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내가 사람들과 열심히 잘 지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하나의 교육비, 훈장 이런 거야. 다만 그 교육비를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동일한 상처는 받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에게 하나의 그 과정을 습득시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상처는 일정 부분 뭐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 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다이나믹하게 변해요. 과거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뻔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족 중심 문화죠. 과거에는 뭐 학연, 지연, 직장 내의 뭐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됐던 이유는 나의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고정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인간관계가 너무 다이나믹하게 변해요. 가족관계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관계 내에서의 사람들 간의 강도도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았거든요. 꽤 멀어져 버렸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은 나를 만났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끊임없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현대사회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 역시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이라는 걸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어차피 변해요. 근데 내가 그걸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은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내가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